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역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약 20년 만에 넘어서 통역사협회가 설립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이 토론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돼 갈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농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관점 속에서 소통력과 관련된 전달 체계 시스템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다른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할 것 같고요. 토론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데 우리가 한번 진행해볼까요? 감히 1분을 앞당겨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박경욱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자이신 이종성 국회의원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바꾸어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농교육과 수어통역의 국가적 지원 체계가 사회 곳곳에 보다 깊고 넓게 알려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한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사 말씀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신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박정근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장소가 비좁아서 마이크 설치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토론회 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그 가슴 벅찬 날이기도 합니다. 수어통역사협회가 설립된 게 1917년도입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법인 설립이 승인이 났고요. 오늘 2022년도 지금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들의 역량이 모아져서 이렇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이 목소리가 더욱더 우리 농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수어 방송 편성 시의 5%를 7%로 올린다고 자랑하더군요. 역으로 얘기하면 7%가 아니라 93%가 수어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편성률이 낮은 대신 폐쇄 자막을 100% 내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폐쇄 자막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농인이 한국어를 다 잘 안다라는 전제하에 폐쇄 자막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진 독립된 언어임을 모른 채 농인의 제1 언어가 수어임을 부정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듯이 농인에게 필수적인 수어 통역도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며 그에 따른 수화 통역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농교육과 수화 통역의 국가적 지원 체제를 생각하는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교육 현장에서부터 차별이 해소되고 수어 통역이 넘쳐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 양성, 농인 인재 양성은 곧 교육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수화 통역이 확대되고 농인의 교육 현장에서도 수어가 기본이 된다면 농인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은 우리들만의 작은 외침일 수 있지만 작더라도 멀리 퍼져나가는 강한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 정책 토론회를 처음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종류의 정책 토론회가 100번, 200번쯤 열리면 우리가 꿈꾸는 농아인에게 맞춤형 교육, 농아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통역사들도 거기에 발맞춰 역량을 키우고 한국 농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바로 오늘 농교육과 수어 통역의 국가적 지원 체계 모색을 주제로 한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주제인데요. 주어진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료집을 보시면은 PPT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강의하다가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드시는데 제가 이제 좀 읽을거리를 주는 것이 주제 강연자의 중요한 그 책무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의 시간 내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뒷심이 부족해서 정책 제안은 제가 좀 기대한 걸 미치지 못하게 원고를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와서 이렇게 자료집을 보니까 토론해 주실 분들이 각각의 영역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토론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린 발제문과 토론자들의 그 토론문을 붙이면 환상적인 페이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좀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그 제 이 원고는 직접적으로 원고 제안을 받고 쓴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부분 중에서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책임 연구를 감당했던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 방안 실태 연구 중에서 수어 환경을 중심으로 영역을 주로 좀 발췌해가지고 다시 하나씩 손을 보면서 재구조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020년 한국 수어 활용 조사를 제가 이제 연구를 책임 연구로 맡아서 수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가장 좀 최근의 실태 조사 결과를 제가 한 1년 전에 먼저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최종적인 부분으로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연구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끝이에요.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묵혀놨던 연구 자료들을 연구 발표를 준비하면서 써보니까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좀 양해하십시오. 교수는 자기 자랑하면서 쾌감을 좀 느끼는데 그동안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자랑을 못했어요. 오늘 잘 됐습니다. 자랑하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제법 제가 잘 썼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묵혔던 원고들을 다시 끌어내서 문헌 고찰 부분을 제가 주로 담당을 했으니까 특히 해외 파트 부분을 그런 부분을 다시 좀 들어가서 최근 버전으로 좀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미국의 농교육 통역사에 대한 부분을 지난 우리 한국 수어학회 학술대회 때 미국의 황윤재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딱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 미국의 농교육 통역사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좀 가져와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그때 학회 원고 할 때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말 선하게 좀 활용하면 교수님 출처 가지고 써도 되겠냐 했더니 마음껏 쓰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따로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그분이 발표하신 내용을 일부 내용을 좀 재구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다 썩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 시인이 그 나무 썩은 나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썩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하늘에 닿을 듯하게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그 잠을 깨고 나가지고 천 시인이 다시 그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 나무 썩은 나무라고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공감하든 말든 간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결론을 냈죠.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어쩌면 언어가 인간의 의식과 행동과 삶을 다 결정한다고 하는 구조주의적 언어학자, 소시로부터 미셸 푸커까지 이르는 그런 구조주의자들의 그 견해를 우리가 인용한다면 인간의 의식은 언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삶도 다 언어적인 삶의 구조, 무의식적 질서, 언어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결국 수를 언어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언어적 권리를 침해되게 된다면 의식의 침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위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 음성 언어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수 시각 언어인 수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를 쓰지 못할 때 경험하는 자괴감과 그로 인해서 잘못 평가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 특히 주류 사회의 시선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오늘 이 천상병 시인이 고백했던 그런 왜곡된 이해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어 통역사는 결국 이런 거대한 음성 언어 중심의 주류 사회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소수의 언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그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삶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힘쓰는 전문가로서 자리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청각장애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양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의 그 대화의 질, 또 실제적으로
언어적 소통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 언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행됐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령기 때 되면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해야 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제24조에서는 분명하게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제적인 수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우리 한국의 농인 학생들의 경우 청인 교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단지 수어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우월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열등하다고 하는 청렴주의를 더 견고하게 전수시키는 아주 무서운 그런 교육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환경 속에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농인의 제일 언어인 수어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와 인지, 성격 발달, 학습 역량 및 자아개념 확립, 그리고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등 잠재 능력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고 또 수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농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청각장애인의 전 생애에 거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언어 습득은 교육을 통해서 정교화돼야 되고 교육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마련을 위해 중요한다면 당연히 농인의 제일 언어인 수어가 농인의 또는 청각장애인의 교육 환경 속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어 환경과 수어 중심 농교육 환경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나이가 어릴 때 언어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국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 농아동에게도 어릴 때부터 수어를 통한 언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그 학생에 대한 권리적 차원에서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교육적인 어떤 수준을 높이고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도 청인 부모 거의 90% 가까이가 다 이제 청인 부모가 농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이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간에 아주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때 정서적인 애착관계 또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굉장히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가정에서의 그런 의사소통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거친 대인관계의 어떤 원활한 모습들을 이뤄내는데 핵심적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수어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 인지사고 능력, 성격 발달, 학력 향상, 자아 개념 확립, 인간관계 개선 등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정체감. 저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농인으로서 살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교육, 또 가정환경, 수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아 개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입력, 피드백, 반응 등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상호작용은 결국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양식, 대학 이전의 학교 교육 형태, 청각장애 발생 연령, 청력 손실 정도, 집단 정체성 중에서 바로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나 모든 언어적 행위는 매우 한 개인, 농인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열기가 있는 이 토론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분단에 이 우파, 중도파, 좌파 중에서 한 분 정도씩 지금 심각한 묵상에 잠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눈을 감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강의하다가 약간의 자폐 스펙트럼 형태로 뛰쳐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이제 됐습니다. 지금 눈을 감았던 분이 눈을 다 뜨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 농인이라는 개념이 비록 한국 수어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각장애라고 하는 병리적인 개념으로서만 농인을 보려는 현상이 크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김유미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리고 그녀가 쓴 책에 따르면은 농인의 관점은 세상은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또 구분되고 구어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이죠. 뭐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허일 교수님 계시지만 몇 년 전부터 농인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네. 저도 허 교수님이 그걸 좀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농인은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제 수어 환경이 좀 더 급속도로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수어에 기반한 의사소통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수어 통역사야말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문가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의 상황 속에서 감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고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수어 통역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농인 목회 현장에서부터 수어를 익히고 수어 통역을 교회 환경 속에서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수어 통역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힘겨워서 교수가 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수어 통역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아직도 여전히 열악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살아남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고 박수 한번. 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수어 통역사에게는 두 가지 숙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요.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수어 통역사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은 농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또 청인 사회에서는 청인 수어 통역사들이 살아갈 때 또 이 수어라고 하는 소수 언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조금은 소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죠. 그래서 청인 수어 통역사의 경우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배워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 숙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고 힘겹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인 수어 통역사에게는 4개의 명, 사명이 필요한데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이 목숨을 다해서 불러주는 소명이 있어야지 수어 통역사입니다. 소명. 첫 번째 명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사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이 사명.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 소명적 사명을 정말 숙명처럼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숙명. 그렇죠? 그래서 소명, 그 사명, 숙명, 그 다음에 숙명, 순종하면서 평생을 청인수학 동사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가는 숙명이 필요해서 4개의 명, 소명, 사명, 숙명, 숙명이 청인수학 동사에게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가 꽤 많이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졌는데 1988년에 영락농인교회에서 그 제가 돌아가신 지금 케냐의 선교사님께 가셨던 우리 청인 문영진 목사님이 2년 제가 갔을 때 2년 전에 이제 퉁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청인 목회라는데 수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통역사님들 쓰셔야 되는데 참 힘겨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뜨거웠거든요. 진짜 불덩어리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농민 목회하겠다고 했더니 오늘한 음성으로 무목선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 왜 농민 목회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뜨거웠어요. 하겠다고 했더니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어르신이 하나는 청인으로서 농민 목회하려면 첫째는 언제든지 농인이 너 필요 없어 하는 것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농인들에게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역량이라는 표현하고 싶은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1988년 그 5월에 나눴던 얘기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 돌아가신 문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볼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기도 그러는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좀 전라도 말로 짠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수어 통역사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수어 통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한 얘기를 아베 야스시라고 하는 일본 분이 하셨어요. 농인과 청인이 상대방의 언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농인이 청각장애인으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인은 수어장애인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라는 인식이 농인을 돕는다라는 것으로 의식화될 수 있음을 비판하면서 수어 통역사 역할 또한 복지에 관한 지식과 열의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참 오늘 우리 시점에서 매우 시적절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러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어 통역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농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 결국 청각장애인의 욕구가 해소되기 위해서 수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쨌든 현실은 80-90% 이상의 거대 음성 언어 중심의 정보로 구성된 현실 사회 속에서 소수의 농인이 어깨를 당당히 겨누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수어 통역사는 너무 중요하고 그 수어 통역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수어 환경 조성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농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체제 속에서도 이 교육 영역과 아울러서 수어 통역 서비스는 확대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령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수어 통역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일, 평생 직업의 시대죠. 그러니까 직장, 한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에요. 평생 내가 어떤 일을 해 가느냐가 또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직업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수학 통역하다 보면 말 빨리 하는 인간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제가 미움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구체적으로 이제 농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교육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느껴요.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마친 우리 학생들을 제자들 보면 벌써 이렇게 다릅니다. 대학원 석사 박사 마치고 나면 벌써 있어 보이는 모습이 확 드러나요. 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희 학교 오라는 호객 행위는 안 할 테니까 공감하시면 교육이 정말 위대해요. 교육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사람의 그 인식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교육이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그 사람의 인식의 틀을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얘기했죠. 모든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 정신은 교육과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데 저는 그 얘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기 교육이든 평생 교육이든 직업 교육이든 간에 수어를 제1언어로 쓰는 노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의 핵심은 언어적 권리가 밑받침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전히 이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어 통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은 매우 열악하고 한계가 가득 차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서구의 여러 얘기들을 통해서 볼 때 교사의 수어 사용 능력을 우리가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통합교육은 실제로 농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숙학교제에서 농학교에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교육을 시키느냐 분리교육을 시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농학생들에게는 원하는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통합의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은 수문장애로 표현되어 있고 청각장애 자체가 수문장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문장애라고 표현되는 청각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언어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미 학년기 교육은 이제는 돌이키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학년기 교육이라면 다시 새 판을 짜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농인 인재를 양성하면서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교육이나 실제적인 어떤 그 사회 교육적인 부분은 좀 즉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좀 보면은 미국은 강력한 법을 통해서 이런 언어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다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뭐 대다수 청각장애인들이 진학하고 있는 갈로데 대학이나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의 경우에 상당히 이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여기에 수어 통역과 수어 번역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고, 특별히 다양한 직업 교육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농인의 수호 사용 환경의 개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보다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빨리 이루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 농아인협회와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과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미국 수호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립고등학교에서 미국 수어를 제2 외국어로 인정해서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 교과로 미국 수어를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40개 주가 미국 수어를 제2 외국어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수어 교실이 아주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 수어 동아리도 여러 군데서 개설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 농아동의 수어 습득 촉진과 수어를 통한 농아동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적 틀을 보완 개발하는 목적으로 여러 미국의 법률과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한 국제적 조약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수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 여름 캠프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아주 강력한 조항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수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보장이 되어지고 있다. 특히 프랭크 반스 학교는 농교육 분야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55%의 농인 직원이 그 학교 내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목적 수어와 농학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1995년에 수어를 헌법에서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핀란드는 아예 헌법에 수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120시간 정도의 수어 통역을 제공해 준다든지, 언어권과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해서 제일 언어로, 농아동의 제일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어 환경 조성의 필요 조건으로 수어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우선이고, 오히려 음성 통역이 부차적으로 가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특히 주의회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지고 있다. 그다음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기 의미 있는 부분은 노르웨이의 많은 교사들이 노르웨이 수어를 1년 과정에 풀 코스로 배워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코스를 배워나가기 위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학교 수업하지 않아도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1년 동안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르크 대학을 비롯해서 독일 수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셨네요. 네. 황윤재 박사님의 경우를 좀 이 부분만 좀 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교육통역사 제도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육팀의 일원이면서도 학교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학교 사회복사 제도가 활발하게 되어져 있는데 마치 학교 사회복사와 같이 농교육 통역사가 그런 역할들을 학교 내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교육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EIP라고 하는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반드시 이제 보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익히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직업윤리라든지 또 교사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저 주체적 말을 잘 들어야지 이 발제자가 인생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 제안하겠습니다. 수호 환경 조성이 이제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청각 장애인의 언어적 정체성 형성과 수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해 수호 기반의 가족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공공수호 통역사 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고, 아마 구체적인 얘기들을 토론자들께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수호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접근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호 중심 농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서 수호를 제일 언어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청각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청각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겠다. 교육통역 지원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실현을 위한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한국 상황에 맞는 농교육 통역 수행 과정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앞으로 우리 통역사께서 좀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향후에 좀 연구 사업도 이쪽에 초점을 둬서 실제적인 걸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교육 통역사 역할 및 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 개발 및 보급화, 그에 따른 전문 교육 통역 인력 양성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농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영역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용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하는데 이 농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할당을 받아서 우리가 해 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식 개선 교육에 수호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개선이 요구되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뭐 제가 좀 제시를 해 놓았는데 보시면 5.12 시인이 쓴 꽃에 물 주는 뜻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을 주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왜 주느냐? 언젠가는 꽃이 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물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새벽 1~2시까지 PPT 만들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무슨 2개만 누리겠다고 지랄을 끌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사모지만은 제 앞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학통역사협회 특강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더니 아이고 알아서 해라. 근데 다들 끼리끼리 만나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토론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손을 모아주세요.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염동문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마스크. 네. 말 잘,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노래 해야 돼. 노래입니다. 노. 그래요? 네, 훨씬 더 질이 좋네요. 오늘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박 의장님께서
와, 이게 뭐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 토론회가 되겠나 싶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또 분위기를 잘 바꿔주셔서 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사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약 20년 만에 넘어서 통역사협회가 설립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이 토론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돼 갈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농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관점 속에서 소통력 관련된 전달 체계 시스템을 아마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다른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준희 교수님이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실까 싶고, 조금 전에 사회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30년 가까이 우리 수어와 농교육, 수어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가 이게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토론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만, 현실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못 들어서 무능한 것이고 수화 쓰면 바보 된다, 취지가 안 된다, 인생 망친다 이렇게 믿는 부모와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학교 교사들은 특히 심합니다. 일반 학교 교사들은 차라리 긍정적입니다. 수화 기초만 배웠든 모르니까 수화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농학교 교사들은 확고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농학교 교감하고 이제 한바탕 할 뻔했는데 이거 뭐 수어 쓰면 바보 되고 뭐 한국어 한글 문해 능력이 한글을 읽을 수 없다. 수어 쓰면 신념이 확고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뭐 30년 농학교 경력을 외치고 교감을 하고 있고 있는데 교장은 개념도 없고 이러한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 2.8% 내지는 11%, 그다음에 이준희 교수님 이제 연구팀에서 이제 고생해서 조사하셨는데 대부분 다 말을 씁니다. 한국어 음성어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1, 2, 3급 대상으로만 한정 조사했고 539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샘플링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독화 같은 건 23% 이해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필담 44%, 음성어로 대화는 34%, 그다음에 속기 특히 이제 속기도 대화는 많이 되게 되잖아요. 뭐 자막 방송 100% 한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쪽은 지금 5%에서 7% 그나마 높이신다고 방통위에서 좀 그래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공유하셨는데 맹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방법은 10%예요. 사실 10%급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쪽하고 협력해서 사실 20-30% 높여야 돼요. 속기 시장은 지금 뭐 80억, 100억 시장 됐는데 이쪽은 지금 뭐 5%도 감지덕제라 7%가 높이는 걸로 뭐 대단한 2% 높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내시는 시청료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KBS 돈이나 뭐 지상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시청료에서 하는데 속기사들은 그 100%에서 막 80억, 100억까지 가는데 그죠?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 쪽이나 지금 메인분 화면 해설사 이런 분들은 지금 하여간 그분들은 10%인데 우리는 5%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협회에서 공문 한 번만 보내면 바로 20-30% 올라갈 것 같은데 공문은 안 보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속기 그렇게 많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화면 해설하지만 1, 2, 3급 이런 분 중에 28%예요. 속기 이해 정도가. 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농인분들이 수어 쓰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능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수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어를 쓰냐 이렇게 응답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문제는 이제 수화도 사실 이해 정도 38%, 표현 정도도 38% 높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으려면 이제 제안하신 교육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제안하신 공공기관에 이제 공공수학 통역사 배치해야 된다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조건 보장하라고 돼 있고 편의증진법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 그 이용 요청하면 한국수화통역이나 속기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공을 안 하거나 장차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돼 있고 과태료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는 뭐 농학교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다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농인 분들이 요청을 안 합니다. 그 부모도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 중, 고 유치원도 그렇고 담임들이 움직이려면 그럼 교장이라는 장벽도 있지만 부모나 학생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니까 담임이 안 움직이고 교장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왜 고소하고 고발이 구분되듯이 제3자냐 본인 그런 것처럼 본인이 사실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나서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법조항을 보면 장애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청해야지만 사실 달성 가능한 부분이라서 농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한 이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제 병리적 관점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청각장애나 수화를 쓰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바보 병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화나 속기를 요청하는 게 자신의 무능이나 자기가 바보 병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된 원인 행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요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사실 법적으로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같이 협력을 하면 사실 둘 다 상생할 수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수화 통역 전달 체계가 좀 다원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서부터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먹히고 있는데요. 200개가 달하는 전국 수화 통역센터는 지역사회 무료 생활 통역에 철저하게 종사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 되는 유료 통역이나 돈 되는 수화 교육이나 이런 쪽에 인력 투입되게 되면 지역사회 무료 통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교육이나 법원이나 유료 수화 통역이나 또는 유료 교육 같은 경우는 좀 협회에서 설립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보접근 중개센터 만들어가지고 중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미션을 공식적으로 3%대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고 통역사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민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지금 이게 다원화가 안 되고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화통역 DB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법원 이런 그러니까 유료 통역을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관에서 이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사실은 유료 통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쪽 수화 통역 시장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합치면 200개 뭐 정확하게는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쪽은 저는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통역을 못 받고 있고 통역사들의 일자리나 일거리는 늘지 않고 있고 저가 평가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DB만 하나 구축하면 플랫폼만 구축을 하면 유료 통역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어마어마한 2,000억, 3,000억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아무도 반대는 안 하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처럼 또는 이제 언어 발달 바우처처럼 정보접근 서비스 바우처 도입하게 되면은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그 비용이 얼마냐의 문제겠지만 해결 가능한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얼마 하십니까? 1년에 1조 7천억입니다. 올해. 내년에 지금 장애인들 왜 그 지하철 타면서 왜 시하는 줄 압니까? 이동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 계속 기획과 토석 안 보여가지고 승사님 이쪽으로 오시거나 혹은 방향을 좀 잡으시면 내년 목표가 1조 7천억, 2조 6천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2조 6천억 중에 정보접근으로 만약에 청각장애인들이 41만 명, 이럴 때 좀 문제가 돼요. 이럴 때 41만 명 사용하니까
70만 명 중에 42만 원, 그 비율만큼이라도 가져온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몇천억이 시장입니다. 이 바우처로만 가져와도. 어차피 그것도 바우처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친화적 뭐 이런 그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데 이러려면 사실은 한국 수화하고 수지 한국어 구분이 돼야 합니다. 2016년에 한국 수화 언어법 만들 때 가장 패치하게 수지 한국어 규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 한국어가 한국 수화로 지금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 수어와 수지 한국어 양성 과정 자격증 구분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제도를 갖다 맡기다 보니까 왜냐면 일본이 수지 일본어가 지배하는 여기는 수지 일본어가 지배하는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맨 일본 거만 벤치마킹하니까 그건 다 그건 줄 아는데 미국이나 딴 데 같은 경우는 다 구분해요. 양성도 딸리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따로 줘요. 그다음에 농인들이 미국 농아인협회는 NAD 2년에 한 번씩 연차회할 때 통역사 2명 불러요. 한 명은 수지 영어로 통역한 사람, 한 명은 미국 수화로 통역한 사람. 통역사 중에 60~70%가 수지 영어로 먹고 샀습니다. 초중고도 그렇고 뭐 이런 데. ASL 통역사는 30~40%밖에 안 돼요. 둘이 싸우지도 않습니다. 언어 선택권을 보장해요. 공용어로서의 지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한국어로 된 정보를 그게 뭐 홈페이지든 법률이든 뭐 공공문서든 전부 다 수화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고전 번역원처럼 국립수화 번역원 설립해가지고 동시통역뿐만 아니라 수화 번역 시장도 키워서 농인이 원하는 모든 공공적 사적 정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농인이 뭐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겠지만 공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나라 돈으로 이거 한국어뿐만 아니라도 수화로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수화 번역원 설립해서 이거는 동시통역이 아니죠. 수화 번역, 그러니까 농인, 청인 수화 번역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번역을 해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법률 문서만 해도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한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다 완역하는데 그 시장도 키워야 됩니다. 그 인건비 시장만 해도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수화 중심 농학생 교육 환경 할 때 이렇게 되면 좋은데요. 지금 청각장애인 교육은 철저하게 남과 똑같이 살고 남과 똑같이 교육, 청인 만들기 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농학교 13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선택한 학생은 한국어로, 그래서 한국어 클래스 좀 만들고 한국 수화 그 클래스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일반 학교에도 수화 통역사가 배치가 안 돼 있지만 그 농학교에 수화 통역사 배치해야 됩니다. 농학교 교사들이 수화 배우고 수화 잘하기를 기다려봐야 불가능합니다. 이 인간들이 수지 한국어를 한국 수화로 알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한국 수화를 배울 마음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습니다. 강좌를 개설해도 이미 자기 10년, 20년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배울 필요 없다고 연수에 신청도 안 합니다. 초짜만 보내거나 아예 못 배운 사람보다 지적장애학교 출신들만 보내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화 통역사 배치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농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언어권 보장되고요. 두 번째, 농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 진짜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석사 때 수업 분석 들어가 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화 통역사 배치되더라도 법에 의하면은 학교 교장이 이제 특수교육 실무사 수준에서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거 교육법 개정을 하셔가지고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배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근데 교육감은 예산이 많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라든지 그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무사급이 아니라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급으로 배치하도록 그걸 바꾸게 되면 페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961명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치부의 청각장애 학생이, 그 다음에 농학계에는 뭐 398명밖에 없는데요. 이거 1대1로 붙여도 예산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이 시장만 해도 100억, 200억 될 텐데 충분히 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학교에 수학통역사도 바로 배치가 되지만 수학교과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과 담당 교사도 이렇게 좀 농림 교사들을 조기에 발전해서 팀 티칭하도록 우리 영어 원어 수업하듯이 얼마 안 되죠? 올해 2,961명. 이거 샘플 하나 제가 전에 만들었던 2009년에 만들었어요. 플레이북이라고 수업 교과서. 그 다음에 뭐 역시 팀 티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런 전국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 수학통역사 일반 학교만 말씀하시는데 농학교부터 바로 지금 진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농학생들 교육권도 보장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합니다. 정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사나 속기사 배치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학생들이 네. 이준우 교수님 마지막 하신 그 인식개혁 개선교육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화도 이제 수지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수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지만 좀 농학생들이 남과 똑같이 청인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교육이나 언어권이 아니라 남과 다른 방법으로 살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남과 다르게 대하는 게 차별이었고 남과 똑같이 대하는 게 해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교육 타령을 하고 뭐 똑같이 청인처럼 한국어 사용하고 인공호흡 수술해서 듣고 말하고 이런 게 해결 방법이었고 지금 이게 농학교 교사들의 신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데프컬처에서 말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 원인은 청인과 똑같이 살라고 요구할 때 농민들은 차별받게 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A 방법보다 B 방법, 청인들이 사용하는 A 방법보다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증명한 더 효과적인 B 방법을 허락할 때 남과 다른 방법이지만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교육하고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시간이 없어서. 토론 중에 과격한 용어도 있었고, 네, 그렇긴 한데 아마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준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하시면서 수환경 조성의 필요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다원화, 그다음에 어제 저는 일찍 올라와가지고 배당기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수학 통역 사회표의 가이드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랑 같이 또 묻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바우처와 관련됐던 것, 학술 영역에서는 주로 이야기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수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예, 입장을 우리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동등한 사회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의미를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김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놨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저희 수험사 얼굴 이름 아세요? 저희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묻겠습니다. 네. 소리를 보는 정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희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들도 참 많고 아까 우리 영 교수님께서 20년 동안 막 이렇게 저도 막 흩어지고 무산됐습니다. 이 이메일 다 받고 저도 사기거든요. 함께 여기 앉아서 이럴 뻔했는데 영상을 찍고 있길래 은근슬쩍 손을 내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고 계셔서 동료의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수호통역사들이 수업 못해가지고 수호생활 일할 때 막 기운이 쭉쭉 빠진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통역사님들이 저희를 좀 미워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통역사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허혜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이준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동의되는 얘기들은 이제 훅훅 지나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또 소모사 안에는 실제로 다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청각장애인과 노인 이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용어를 살살 쓰시는데 저는 뭐 별로 걸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사 안에서는 청각장애인과 노인을 구분합니다. 예,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거는 사실 뭐 법적인 용어로 구분이 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노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각을 활용해서 정보를 처리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수단도 수어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농문화와 농사를 안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이준 교수께서 김민영희 선생님 인용하신 것처럼 구어를 사용하시는 분, 구어 사용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분들이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 음성 언어 혹은 필담이 훨씬 더 유리하고 편안합니다.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인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고 청인처럼 말하고 청인처럼 생각하고 청인처럼 공부하는 게 아주 익숙하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부사가 농아동들, 농청소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 혹은 수지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편한 방식이 있고 농인들이 편한 방식이 있는데 왜 청각장애인의 방식으로 농인에게 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에게는 한국 수어로 통역이 되어야 하고 수지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수지 한국어로 통역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인에게 수지 한국어로 통역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게 교육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을 구분하는 게 저는 결국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 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 안에 통합교실도 있고 청각장애인 학생들,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한 교육 공간은 굉장히까지 아니지만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아동들이, 농청소년들이 있을 곳이 있나요?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한국 수어로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한국 농인의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 농인의 역사를 공부하는 곳이 있나요? 그런 것이 커리큘럼에 있나요? 그런 교과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농아동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어를 사용하는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어 통역을 배치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누구를 위한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학교가, 그리고 치료기관이 대부분 다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또 잔존 청력을 활용하고 결국에는 청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이 친구가 일반 학교 다니잖아요. 일반 학교 다니는데 수어 통역을 또 배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언어가 없어 공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엉터리 수화의 청각장애인 학생들 등교 거부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또 많은 어른들이 주변에서 도왔지만 이것은 수어 통역사의 수어 실력만을 지적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수어 통역 배치에 대한 부분, 특히 농학생 교육에 있어서 수어 통역 배치는 결국에 반쪽짜리 해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까 허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라도 해야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당장 농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니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밑에 줄부터 읽으면 사실은 미취학 아동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는 방법 그리고 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성장했을 때 어떤 어른이 되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어 통역이 배치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책이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청인의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수어 통역해 준다고 해서 농인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인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청인 방식으로 통역이 되고 청인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가 됐는데 이렇게 통역했을 때 먹힐 수 있는 건 고학년 이상입니다. 좋게 봐야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사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는 청인 방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농인 방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농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보는 것으로 자신을 성장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청인 사회를 해석하고 나에게 오는 어떤 편견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내 청각장애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교육에서 시작되는데 통역을 세운다고 그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등교육 이상에서는 수어 통역을 배치하는 게 적합한 모델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수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수교육학에서 뭐가 없는데 뭐 갑자기 선생님들이 수어를 열심히 배우고 되겠어요? 농인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어 교과서 역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수어 교과서가 없으면 통역사님들이 수어를 통역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어 영상 교사 작업 있을 때 교과서를 요청하셨고 학교 측에서 그래서 교과서를 대부분 농통역사 선생님들이시죠. 그 작업하셨던 분들이 교과서나 혹은 참고서의 일부를 그 수영가 분들이 통역을 해줄 것은 번역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었어서 그때 현장에 제가 감수로 가본 적이 있어요. 진달래꽃을 농인분이 수어 번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학교에서 진달래꽃을 수어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것을 번역해야 된다면 결국엔 본인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분이 농인이든 청인이든. 그렇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행렬, 수학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뭐 이런 거 다 지어로 쓰시려고 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국에는 수어 교과서가 있어야 하고 그게 번역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수어 교과서가 있어야 수어 통역사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역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 통역사가 수어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잘못해서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분명히 수어 교과서는 농학교에 계신 교사에게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 교과에서 다루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 정확한 한국 수어 번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통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역사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에 대한 핵심 개념들이 수어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데 개념 어떻게 수어로 쓰세요? 개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수어가 개념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거 개념 쓰신단 말이에요? 왜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수어를 쓰는 마당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멍멍 개의 아이까지 이렇게 수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거는 그걸 누가 어떻게 통역사님 하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사실은 먼저 개발되어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학생들이 배우는 방식, 농학생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학문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그럼 교사냐, 사회복지사냐, 상담사냐, 수어 통역사 수어 통역만 해도 너무 바쁜데 너무 역할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사 역할들, 통역 학교로 가면 교사를 했다가 사회복지사 했다가 때로는 막 공무원 했다가 별의별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로서만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교육 전문 수어 통역사의 역량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씨 좋은 봉사자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그리고 이제 처우도 사실 많이 좋아진 편이잖아요. 농민분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지만 통역사님들도 꽤나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이나 농민 개개인 1대1로 만나서 보면 두루두루 역할을 다 감당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농민들도 원치 않고요. 젊은 농민들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 터치하는 거 싫어요. 도와주는 거 싫어요. 주문해주는 거 싫어요. 옛날에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선배님들, 통역사님들이 했던 그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한국어가 아닌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통역사가 일단은 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의 어떤 내용을 통역할 때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딱 수어 통역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자
통역사의 몫이 생기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씹어서 알려주면 그럼 농민은 무슨 공부를 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저 강사가 잘못된 건지,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어 통역사가 수어를 못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려면 해설이나 해석이 아니라 통역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분이 되게 하려면 이런 교육 전문 통역사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도 우리 요사 안에서 이루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 현장에서 그러면 수어 통역사가 어떤 처우를 받고 시작될까? 솔직히 대학교 수어 통역 진짜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주시는 돈이.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조 인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어떤 뭐 이렇게 자원봉사 이렇게 전문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정책을 잘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거는 허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충분합니다. 이미 법적인 근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머리를 써서 좋은 정책을 갖다 요구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뭐 앉아서만 1시간, 2시간 배우실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페이퍼가 한두 장 정도로 정리돼서 전달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수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소보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보사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수어 문법을 배우고 수어 문학을 배우고 수어 문자를 배우고 한국 농사회와 한국 농역사 그리고 해외 농사회와 농역사를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보사는 저만 청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55% 다른 학교 저희 99% 저 빼고 다 농인입니다. 아무도 청인이 없습니다. 다 농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영역이 수어 통역사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수어 통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역사만 틀어지면 농인은 청인 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그 통역사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농인은 그 다음에 서울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농학생에게 특화된 교육을 위해서 소보사가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그만하라고 끊겼나 봐요. 그 하나가 수어 통역사 파트너십입니다. 소보사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이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수어 쓰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농청소년들이 수지 한국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청소년들 중에 한국 수어 쓸 줄 아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수어가 우리 선배님들이 쓰시던 선배님인지 동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오래 경험이 있으신 통역사님들이 쓰시던 수어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수지 한국어를 써서라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수지 한국어가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수어의 역사성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는 수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으면 대학교 때 수어 통역을 하실 수가 없고 그 통역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도 아이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보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의 통역사님들이 매주 오십니다. 매일 오세요.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만히 아이들이 어떤 수어를 쓰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수어를 쓰는지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비로소 그 통역사님의 수어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수어 통역사님들이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의 수어를 알아보고 음성 통역을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조금씩 수어 통역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농인 선생님이 농인에게 맞춘 수업 설계에 의한 수업이 아니라 청인이 하는 수업에 수어 통역사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로 느낍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 선생님들과 최소 3년 정도 함께 친해지면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 그 통역사님과 함께 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어 통역 파트너십으로 소보사에 오고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한 7명 정도. 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협회에서도 뭔가 그런 좋은 모델들을 개발해서 농청소년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수어 통역을 받고 그들이 석사 박사까지 나갈 때도 수어 통역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웠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도록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주겠다가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다 논의하시면서 또 다른 가치의 말씀을 내주셨거든요. 수어 통역사 배치 이전에 그 이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통역사 협회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소보사에서의 경험을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회장님 어디 편찬하시죠? 아니 머리가 사진이 나온다. 놀래가지고 지금 긴급 사항인가 싶었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예, 교육수업 통역사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토론을 토론하시면 사실은 통역사 같은 기수 사기 좋겠어요. 하시면서 처우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수업 통역사 처우와 관련돼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대구대학에 근무하신 이우정은 통역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99년도부터 미래대에서 수화통역을 했고요. 미래대에서 한 10년, 2007년도까지 통역을 하다가 2008년도에 대구대로 지금 넘어가서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화통역만 23,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수화통역사의 처우에 대해서 가장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 정책 토론회도 2019년도, 20년도에 우리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연기가 됐었고 이 정책 토론회를 제가 제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대구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 수화통역 지원을 하는 예산을 전문대학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복지대로 넘어갔죠. 현수는 네네 복지대로 넘어가서 예산을 관리하는 동안은 저희가 실수나 시간을 상관없이 제한 없이 우리가 임무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교육부 사무관이 좀 날카로운 사무관이 와서 2018년도에 너네들 왜 우리 기준보다 많이 받아가느냐 해서 600만 원 대구대에서 다시 토해냈거든요. 그게 기준을 알고 보니 우리가 한 달에 153만 원의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제한금은 153만 원. 더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대구대 직원분들하고 교육부 이제 쳐들어가서 막 항의하고 따졌는데 아시죠?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혀 뭐 그게 뭐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만 하시고 153만 원 어떻게 사느냐 당신들 153만 원만 받아서 살아봐라. 그리고 또 대학의 특성상 10개월밖에 아니 8개월밖에 못하거든요. 방학이 있잖아요. 겨울방학 2달, 뭐 여름방학 2달, 꽉 찬 2달. 그래서 그 2달씩 빼고 8개월을 153만 원 계산해보면 12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1년 연봉 1200만 원으로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19년에 제가 국민청원 올리고 비마이너? 아니 비마이너 맞나요? 그 신문사 연결해서 인터뷰하고 또 제가 올린 거 보고 매일 신문사 와서 또 인터뷰하고 그또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뷰하고 그때 막 이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혼자 애를 썼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진 쌤하고 연결이 돼서 또 같이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교육 전 영역이셨기 때문에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통역만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농교육연대라는 게 또 만들어졌어요. 제가 터진 이 사건과 동시에 학교에서 수화통역을 요구해도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농인들이 또 농학생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그들이 또 연대를 하게 돼서 저희랑 그 연대랑 같이 연대를 해서 조금 같이 또 청와대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페이지 저는 PPT 준비 안 했는데요.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이때만 해도 한 달 제한 금액 153만 원에 저희들 명칭이 전문 도움이었습니다. 도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육부의 수화통역사 명칭이요. 도움이었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사가 되려면 아주 단기로 열심히 해도 1년, 그렇죠? 조금 시간 걸리면 한 2, 3년, 좀 많이 떨어지면 5, 6년 만에 여러분들 합격하셨잖아요, 그렇죠? 단기로 1년, 길게는 5, 6년.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한 전문가 수화통역사인데 우리 명칭은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대가 인원이 제일 많았고 동아인이, 그리고 수화통역사도 그때만 해도 대구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강남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구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구대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조금씩 개선이 돼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153만 원 한 달 제한 금액은 없어졌고요. 대신 교육부 제한 시간당 시급이 32,000원을 넘지 않는 32,000원 아래로 지급을 하되 주 40시간 이렇게 제한이 됐습니다. 이거요. 근데요. 32,000원을 계산해서 주 40시간 계산해도 연봉으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32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연봉으로 3,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 사실 대구대 같은 경우는 강남대도 지금 수화통역사가 보면 12명인데 제가 전화해서 다 물어봤거든요. 이거. 학부생 26명의 청각장애인이 있고 대학원생 14명의 노인이 있어서 학부생은 통역이 아무도 없고 대학원생 14명 통역이 12분이 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렛 때는 지금 통역사가 이제 학생 2명 그리고 일반 통역사 2명에서 총 4명 그리고 저희가 7명. 그다음에 복지대는 아무래도 국립이라서 저희랑 좀 다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계약직 또는 조교의 형태로 지금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봉과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인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3,320원이 주 40시간이에요. 32,000원 기준에. 근데 여러분 통역 일주일에 40시간 할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제가 최고로 32시간 해봤거든요. 정말 32시간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적당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5, 6시간인 것 같아요. 하더라도 지방에서 제대로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지원들이 퍼지지 않는다면 사실 바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의 바퀴만 열심히 굴러가고 있고 지방의 바퀴는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방송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죠. 선거 공보물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통역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법률안에서도 개정에서 수어통역 관련 내용이 들어갔는데 계류되었습니다. 다른 법들은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데 왜 수어통역 관련된 내용들이 계류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전국 서울을 보지 않고 지방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다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어서 수어 교육만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의 언어학적인 측면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농인의 정책, 정치, 교육, 농인의 인류학 등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미 농학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농학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앞으로 이제 이 농학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노인들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실 텐데요. 수어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그건 수어통역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어통역사분들도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 많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국회 그리고 정책 위반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는 저희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국가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고 법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씩을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서를 어디부터 할까요? 그러면 저부터요? 아니죠? 예. 네. 허일 교수님. 네. 저는 농인분들하고 소아통역사분들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아통역사분들 아까 장세희 선생님께서 하셨지만 또 41만 명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도 뻥을 치고 있고 협회도 뻥을 치고 있는데 저는 안 먹힙니다. 공무원들이 41만 명 중에 이제 수화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까 2.8%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나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소아통역사들은 농인 때문에 먹고 살지 않습니까? 농인들이 망하면 저희도 망하는 거고 우리가 망하면 농인들도 망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가장 큰 원칙은 농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화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지역사회 무료통역을 맡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는 5명인데 1명은 센터장이고 1명은 농인통역사입니다. 출장을 못 갑니다. 1명은 전화 받아야 되니까 지키고 있고 맞죠? 세연남은 1명 가거나 2명 가는데 그것도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화통역 DB 구축하고 바우처 제도 도입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화통역 제공하겠다는 사람과 수화통역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농인들이 칼자를 갖고 그 DB 내에서 나한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수화통역 제공하겠다는 사람 중에 만족도라든지 통역 제공받은 그 경험에 의해서 배달의 민족처럼 선택할 수 있게 칼자 드려야 되고 당연히 페이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바우처 제도 시행되면은 활동지원 바우처 예산이 1조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일정 부분 정도만 쿼터제로 받아서 해도 충분히 2천억, 3천억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려면 수화통역사도 언어치료사나 언어치료사나 속기사처럼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언어재활사나 속기사처럼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양성과 취업과 재교육과 일자리를 협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수화통역협회나 농아인협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의사나 교사나 간호사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국가 자격증을 전환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여기 양쪽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통역사협회도 반대를 안 하고 농아인협회도 반대를 안 하고 뭐 농학교도 반대를 안 할 거고 교수들도 반대를 안 하는데 국가 자격증 전환을 16년 때 했으면 깔끔한데 혼 만들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그 국가 자격증 근거 하나만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속히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수 입장에서는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인과 소아통역사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무료 통역과 그다음에 유료 통역 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수화통역과 정보 접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다 마지막에 다시 하신 거죠? 네. 농인과 그 소통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국가 자격을 추진하는데 일조할 기여를 하시겠다.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협회와 농아인 협회만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전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시다가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협회에서 좀 다루면 좋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부사 선생님들이 3분 정도 와 계신데요. 아까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저기서 농인이 수어 통역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걸 물어봐도 되냐라고 저한테 저기서 수어로 물어봐서 하지 마. 제가 이랬는데 얘기와 사실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쓴소리 같은 편에서 해야 하잖아요. 다른 편에서 하면은 마음 아픈데 같은 편에서 하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어 통역사 처우 아무리 좋아져도 그 통역 농인이 못 알아보면 말자 꽝인데 저는 농인이 알아볼 수 있는 통역사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 수어로 잘 키우고 있고요. 수가 적어도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도 아까 통역사 급여 막 얘기 나오면 저희 선생님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 이유가 김주희를 포함한 어떤 농인 교사도 저희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받고 16년 일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요청하지 않아요. 소보사 교사들이 제대로 된 급여 받게 해달라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말하고 싶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어로 아주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대학 보낼 엄두가 안 나요. 과연 수어 통역이 잘 연결이 될까? 아이들 수어를 통역사님들이 잘 알아볼까? 통역사님들의 수어를 아이들이 잘 알아볼까라는 염려를 매일매일 같이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은 연수들 많이 가거든요. 유료로 막 5일, 2일 이렇게 막 몇 박으로 하는 연수도 돈 몇백만 원씩 주고 가고 저희 영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수어 통역사를 김주희 하나로 아까 주 40시간 얘기하셨잖아요. 혼자서 5일 막 하고 혼자서 교대가 어딨어요.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왜 이러냐면 통역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통역사를 불렀는데 돈을 냈는데 알아보기 어려우면 농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통역사님들의 실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어 통역사가 수어를 잘하려면 농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절로 통역하나요? 그런데 분명히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농민들과 함께 해서 수어 통역사의 역량이 확 늘어나고 통역사의 역량과 처우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농민들 지위 역시도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소보사도 일조할 수 있다면 네,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농학생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어 통역사 배치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특별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맞는 모델을 고민하려면 장세윤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농학이 필요합니다. 농교육학이 필요해요. 잘 보는 아이들, 수어로 쓰는 아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는가에 대한 학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어 통역사님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닌데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어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걸 통역사님들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영역은 교육에서 해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국어로 자라야 하는지 이 아이가 수어로 자라야 되는지는 아이들이 선택하거나 부모님들이 선택하거나 사회에서 제안해줄 부분이 아니라요. 교육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 전문가의 영역을 만들고 그들이 그들의 몫을 져야 하지 통역사님들이 그 몫을 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는 아이들, 교수님께서 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학생들을 위한 교육학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사실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까 정책 거점을 얘기했는데요. 이 거점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농교육연대 어느 선생님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수어 통역 지원센터 혹은 교육 의사소통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거점에 만들어서 교육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 교육계의 수어 통역사를 보내는 거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교육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또 각 대학의 농인들에게 수어 교육이 필요하면 여기서 수어 교육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거점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수어 통역사들 대학에서 수어 통역사 못한다,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경력들이 짧기 때문이거든요. 대구대로 보내주십시오. 소고사. 저희는 전부 20년, 1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이고요. 중요한 건 저희 농직원이 있습니다. 이 농직원이 철저하게 이렇게 골라냅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화통역사를 저희 대학은 찍어요. 실력이 좀 안 좋으면 엄청 욕먹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진짜 욕먹는 대구대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그 거점에서 그게 잘만 되면 학교에 있는 농인들이 나는 저 수화통역사 선생님이 좋아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인프라가 많아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농인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세 명 중에 선택해라. 두세 명이 다 못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야 권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네, 20년 전에 말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점 센터 제안을 하셨고 추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 센터가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론도 자꾸 나와야 되고 주장도 나와야 되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이 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토론하신 분 한 분 더 한마디. 네, 제가 정말로 이제 어떤 뭐 선언이나 이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어 통역사 여러분들 전문가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20대의 수어 통역사에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지적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30대가 되고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어 통역사 여러분들께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농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없으면 농인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수어 통역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인이 없다면 수어 통역사 분들도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시겠죠.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걸음을 해야 하고 함께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어통역사의 능력과 역량과 권리를 위해서 농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농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